안녕하십니까. 지금 소개받은 브리티 오토메이션 상품 기획하고 있는 박재혁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타이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필 에이전틱 AI도 아니고 AI 에이전트도 아니고 브리티 오토메이션 에이전트라는 이름으로 심지어 트레이드 마크까지 달고 오늘 여러분들께 관련된 키워드를 우리만의 전략으로 어떻게 곱씹어서 의미 있는 밸류 프로포지션을 드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 로드맵 세션을 제가 이어오면서 사실 그 오버롤 로드맵이라고 하죠. 10years 로드맵 내용만은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바뀐 것 같습니다. 19년도에 저희가 시작할 때 태스크 레벨의 오토메이션, 기업에서 일하고 계신 임직원들의 굉장히 짧은 호흡 단위의 오토메이션을 RPA라는 기술을 중심으로 오퍼링을 드렸고요. 그 이후에 3, 4년 정도 저희가 BPA 혹은 휴먼 인도루프 이런 기술들을 올려가면서 프로세스 레벨의 오토메이션을 할 수 있도록 기능 통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큐멘트 AI, 문서를 읽고 이해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디시전 오토메이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부분, 이렇게 전통적인 머신러닝 기능들을 통합하면서 코그니티브 프로세스 오토메이션 레벨로 2023년까지 저희가 드라이브를 했었고요. 작년에는 이 자리에 여러분들께 생성형 AI 기능을 통합한 젠 AI, 그리고 오늘 이 자리는 특히 에이전틱 AI라는 키워드를 맞물려서 그 다음 저희가 궁극적으로 가려고 하는 디지털 컬리그 플랫폼으로 어떻게 한 발 한 발 나아갈 건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작년 얘기를 갈무리를 좀 해보자면 시장에서 이러한 자동화 기술들을 통합한 개념을 하이퍼 오토메이션이라고 하고 있고요. 이거는 제가 장명한 표현은 아니고 가트너가 정의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작년에 저희는 하이퍼 오토메이션 솔루션 레벨로 올라가기 위해서 글로벌리 굉장히 혁신적인 업스테이지나 구글, 네이버 같은 플레이어들과 맞손을 잡고 기능 개발할 수 있도록 오픈 플랫폼을 선언했습니다. 뭐 상징적이지만 그래서 이름도 브리티 RPA에서 브리티 오토메이션으로 리브랜딩하는 발표를 좀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이퍼 오토메이션 이 결정체에 해당하는 솔루션, 사실 저희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토메이션 소프트웨어들이 다 대부분 하이퍼 오토메이션 솔루션 레벨로 기능 수준이 올라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부분들을 한 발 한 발 징검다리를 거쳐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면 궁극적으로 디지털 컬리그 플랫폼, 우리 똑똑하고 건전한 AI 기반 자동화 동료를 옆에 두고 같이 협업하는 그러한 플랫폼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데 분명히 중요하고도 혁신적인 기폭제 역할을 하는 것이 젠 AI이면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잠깐만 좀 랩업을 하고 지나가 보면요, 아마 여기 저희 아직 제품을 안 쓰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기 때문에 이 하이퍼 오토메이션 하는데 좀 생소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념적인 부분을 갈무리를 하면 보시다시피 이제 초창기 RPA 기반의 단순 반복 태스크 자동화하는 부분은 이 RPA가 기업에 있는 엔드-투-엔드 프로세스의 특정 부분,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반복적이고 호흡이 좀 짧은 부분들을 이 소프트웨어가 사람 대신해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능을 했었고요. 하이퍼 오토메이션 레벨로 간다는 뜻은 주로 액션을 담당했던 이 RPA뿐만 아니라 API 기반의 인테그레이션을 책임지는 BPA, 그리고 사람과 같이 협업하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휴먼 인도루프를 기능적으로 제공해주는 폼 UI, 이런 것들이 액트의 기능으로 풍성해지고요. 이외에 문서를 잘 읽는 비전 관련된 기능들, 뭐 음성 처리를 하는 기능들, 이렇게 센스 영역의 기능들도 통폐합이 되고요. 무엇보다도 액트, 센스 이외에 띵크할 수 있는 전통적인 머신러닝 및 생성 AI까지 기능이 통합되어서 하이퍼 오토메이션 솔루션들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더해서 사실 여기까지만 해도 굉장히 피곤한 상황인데 에이전트라는 녀석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이러한 케이퍼빌리티를 마치 사람처럼 단위체로 가지고 스탠드얼론한 어떤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조금 다른 뷰로 좀 설명드리면 아마 한 2, 3년 전에 특히 커스터머 고객 지원 쪽 업무를 하셨던 분들은 전통적인 그 클래시피케이션 엔진 기반의 AI 어시스턴트를 실제로 도입하신 고객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도 분류를 어렵게 해서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면 어시스턴트가 사람들한테 계속 물어보죠. 그래서 이제 멀티턴을 처리하면서 미션을 달성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워낙 지난하고 피곤한 과정을 겪으면서 고객들이 이탈하고 서비스가 실패하기 일쑤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나왔던 이러한 생성형 AI 기반 기술을 통해서 특히 에이전틱 AI가 강조하고 있는 유저 시나리오는 에이전트가 지금 사용자나 시스템의 인보케이션 상황들을 충분히 이해한 상황에서 스스로 플랜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액트, 실행도 하고 결과에 대해서 리플렉션하는 이 루프를 스스로 만들어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어려운 표현들 많이 썼는데 자기가 알아서 똑똑하게 잘 처리하는 그런 개념들을 지금 리얼라이제이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시 시나리오로 좀 설명드리면 예전에 이제 이런 거 보셨을 거예요. 내가 뭐 어디 저 부산 가려고 하는데 기차표 예매해줘 하면 전통적인 어시스턴트 같은 경우에는 슬로 필링이자라고 하죠. 언제 가실 건데요? 뭐 SRT 타실 거예요? KTX 타실 거예요? 뭐 계속 질문들을 반복하면서 사용자가 이탈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듯한 그런 행위들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AI 에이전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유저 프로파일과 유저의 컨텍스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산 가려고 기차표 예약해줘 하라고 하면 에이전트가 이 친구 지금 인더스트리 데이 하려고 가는구나. 이 시간이 지금 타임테이블이 이러니까 그래도 1시간 전에는 도착해야지. 이동시간 고려해서. 그래서 이제 예매까지 해준다. 뭐 이러한 시나리오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작년 4월 5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가 브리티 오토메이션으로 리브랜딩 하겠습니다. 그리고 젠AI 기능을 전폭 결합해서 지금 보시고 계신 코파일럿, 오토힐링, 오토메이션 에이전트 저희가 좀 시대를 앞서갔죠. 그때 이제 작년에 에이전트에 대한 것들을 발표하고 이제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랭플로우로 과감하게 얹어서 LLM 앱스 같은 것들을 저희 툴 안에서 직접 가장 경제적이고 빠르게 구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마 여기서 젠AI 플랫폼을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표현인데 막대한 투자를 통해서 이제 구축하신 고객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이제 그 많은 피드백을 들었던 내용 중에 이렇게 진짜 고생해서 GPU 인프라 도입해가지고 LLM도 데디케이티드 모델로 도입했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네. 그래서 이제 고민해서 주로 하시는 게 이제 레그 같은 것들을 구축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약간 캐즘, 실망감들도 적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LLM 앱스는 굉장히 빠르게 물론 젠AI 플랫폼만큼 굉장히 훌륭한 성능과 LLM 옵스 관련된 기능들을 제공드리지는 못하지만 RPA나 BPA에 연계해서 시나리오 태스크의 일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LLM 앱스 기능들을 직접 만들어서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을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린 이 기능만 해도 올해 업데이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코파일럿 같은 경우에는 저희 브리티 오토메이션을 잘 이해하는 파인 튜닝 모델을 지금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 그러니까 그냥 LLM 연계해서 코파일럿 디자인하는 게 아니고 저희 명세를 다 학습시켜서 이제 디자인 코파일럿 할 때 뭐뭐 하는 프로세스 만들어줘 했을 때 그 정확도와 완성도가 굉장히 높고 그리고 CX도 아예 개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굳이 오토메이션 툴 아니더라도 뭐 워드나 엑셀 같은 그런 일반적인 생산성 툴 쓰실 때도 코파일럿을 경험해 보셨을 텐데 뭐 좌측이나 우측 별도 메신저 패널 같은 데서 뭐뭐 하는 프로세스 만들어줘 하면 쫙 그려지고 만약 틀리면 처음부터 다시 하거나 뭐 이런 경험들을 하셨을 건데 사실 관련된 CX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더 그렇지 않거든요. 옆에서 동료랑 같이 일한다고 생각하시면 뭐 이렇게까지 하시지 않겠지만 뭐 PC 켜, 뭐 익스플로러 접속해, 크롬 열어, 네이버 들어가, 뭐 해줘 이렇게 단계별로 스텝 바이 스텝 가죠. 그래서
메신저 기반의 엔드-투-엔드 디스크립션을 막 성의 있게 장문의 미션을 날리는 사용자는 없을 거기 때문에 그 CX를 과감히 버리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동작할 수 있는 CX로 개편하고 있습니다. 오토힐링, 지금 사실 RPA 고객들은 가장 관심과 기대가 많은 부분인데 실망도 좀 많으셨을 것 같아요. RPA가 고질적인 문제가 있죠. 룰 기반 시나리오가 쭉 진행되다가 예상치 못했던, 룰 안에서 정의하지 못했던 이벤트가 출현하면 이제 페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상황을 이해하고 자동으로 치유하겠다는 개념인데, 저희가 커버리지는 그 UI 상의 변경이 생긴 부분을 코사인 시뮬러리티라는 알고리즘 방식으로 복구하는 것이 기존의 사실 핵심 코어 엔진이었는데, 코어 엔진을 갈아치웠습니다. 웹이든 앱이든 UI를 이해하고 액션할 수 있는 엔진으로 코어 엔진을 갈아치워서, 그 얘기는 커버리지 할 수 있는 시나리오 범위가 확대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토메이션 에이전트는 여기 볼드로 되어 있는 에이전틱 AI 적용은 제가 차차 말씀드리겠고요. 이외에도 사실 CX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이 친구만 바라보고 자동화를 제어하고 컨트롤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대폭 강화될 거다, 이렇게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LLM 앱스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레그를 스탠드얼론으로 사용하는 시나리오라기보다는 RPA나 BPA의 프로세스 일부로 혼용해서 쓰려고 하는 목적이 저희 첫 번째 목적이기 때문에 연계를 좀 더 쉽게 하고, 특히나 이제 AI 같은 경우에는 트러스트 레이어라고 하는 그 보안성이 계속 화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대폭 강화하는 부분을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는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그 생성형 AI 주요 기능들의 업데이트된 내용들을 데모하고 상세한 설명을 드릴 거냐?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에이전틱 AI가 또 치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 얘기 하는 데에도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저를 포함해서 작년 하반기부터 저는 오늘 아침 출근할 때까지 에이전트 이야기를 하루에 한 수십 번은 듣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또 관련된 뉴스를 보니까 어제 그 북미 웨스턴 지역에서 어닝콜이 있었는데 AI가 이제 그 키워드 같은 것들을 집계해서 보니 에이전트라는 키워드가 가장 어닝콜에서 많이 회자되더라. 지수적으로 막 증가해서 어마어마한 키워드 포션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니, 그만큼 스타트업이든 성숙한 회사든 성과 발표를 할 때 에이전트 이야기들을 굉장히 투자자들한테 많이 광고하고 있다라는 방증이겠죠.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지금 시장에서 막 붐업을 하고 계신데, 다들 한 번씩 보셨을 건데, 그 레이 커즈웨일이라는 교수가 이제 얼마 전에 있었던 MWC에서 컴퓨터에 대한 퍼포먼스가 반도체 성능 향상에 힘입어서 지금 5천억 배 정도 케이퍼빌리티가 올라왔기 때문에 2029년 가면 사람만큼 똑똑한 AI, 우리 흔히 얘기하는 AGI 시대가 열릴 거라고 이렇게 낙관하시기도 하시고요. 굉장히 재미있었던 얘기가, 이 에이전틱 AI의 개념을 설명하는 굉장히 좋은 패러다임 같습니다. 작년 하반기, 가을이죠. 오픈 AI O1 모델이 나올 때 젠 AI 투자를 선도하고 있는 세콰이어에서 이런 리포트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만 봐서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건데, 결국 저 위에 서비스 에이저 소프트웨어라는 표현을 갑자기 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말장난이냐. 우리 사스라고 하면 소프트웨어 에이저 서비스인데 서비스 에이저 소프트웨어랍니다. 즉 소프트웨어는 지금까지는 IT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도구였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마치 LLM이 나왔을 때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아는 두뇌가 나올 거라고 선언했던 것처럼, 에이전트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그 자체이기 때문에 얘를 가지고 뭘 구축하고 뭘 하고 자시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얘 그냥 소프트웨어로 도입하면 서비스 그 자체로 향유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원대한 포부, 말이 되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개념을 지금 설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가렸는데 이 에이전틱 AI가 타겟하는 시장 자체가 10 트릴리언 달러, 즉 지금까지 IT 역사상 물과 기름처럼 절대 섞일 수 없었던 IT 소프트웨어와 IT 서비스 시장 통째를 바라보고 잠식하겠다라는 큰 포부를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샘 알트먼이 이제 오픈 AI에서 스스로 정의했던 이 에이전틱 AGI로 가기 위한 5단계에서는 현재 위치를 사실 2단계 후반 정도로 스스로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에이전틱 AI를 적용하는 수준은 그냥 문자로만 보면, 텍스트로만 보면 저희는 개인적으로 3단계 후반, 즉 AI 에이전트가 저러한 자율적 수행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지 적용 가능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고 지금 설왕설래합니다. 그 Y 컴비네이터 같이 스타트업 인큐베이션, 샘 알트먼 출신이기도 하죠. 이쪽에서는 기술 발전 속도가 또 엄청나고 이 생성형 AI 자체가 불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속성이기 때문에 지금 그냥 정상적으로 잘 성장하고 있는 거야라고 낙관하기도 하시고요. 호센펠더 교수는 저런 표현을 하시죠. 스틸 블리시, 너무 과도하게 낙관적으로 관망되고 있는 거다. 그리고 사진에 보고 계신 스튜어트 러셀 교수 같은 경우에는 이 생성형 AI든 에이전틱 AI든 이 친구들이 트레이닝되고 학습되는 피드포워드 방식 자체가 AGI로 갈 수 없는 접근이다라고 부정적으로 보시기도 하더라고요. 이제 그러한 상황에서 작년 하반기부터 오늘 아침까지 에이전틱 AI, 에이전트라는 키워드에 막 피로에 쩔어 있는 상황인데 더 자극적으로 들리는 코멘터리들이 어떤 게 있었냐면 에이전틱 AI가 오면 RPA도 이제 필요 없고 하이퍼 오토메이션도 더 이상 필요 없는 세상이야 라고 광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진지한 고민을 하기 위해서 실제 지금 제일 잘 나가는 오픈 AI 오퍼레이터와 클로드의 엔트로픽 소넷 3.7 모델이죠. 컴퓨터 유지 기능을 작년 하반기부터 열심히 써보고 있습니다. 그 최근에 공개된 모델 보니까 굉장히 똑똑해졌습니다. 뭔가 이렇게 어떤 테스트를 주로 하냐면 이거는 사실은 이제 통계적 공신력은 없습니다. 저희가 주로 하는 시나리오들은 RPA에서 자동화하는 북미에 있는 베스트바이 사이트 접속해서 갤럭시 버즈 넣고 정리되는 탑10 상품들에 대해서 디스크립션을 싹 정리하고 가격 정리해서 엑셀로 정리해서 나한테 메일 보내줘. RPA로 이제 전형적으로 많이 하는 것들이죠. 이렇게 미션을 던졌을 때 작년에 좀 잘 안 됐거든요. 올해는 어쨌든 다 성공하더라고요. 두 모델 다. 그리고 더 흥미로웠던 거는 안 되는 상황에서 워크어라운드를 계속 찾습니다. 실패하면 끝 아니고 어떻게 내가 우회해서 어떻게 했다. 그리고 이 추론 과정이 다 블랙박스였는데 써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어떠한 과정에서 이러한 시도를 했는지 그 리즈닝 과정들이 다 디스크립션이 떨어집니다. 근데 얘를 내가 기업용으로 쓸 수 있을까? 라고 봤을 때 일단 두 모델, 그 어느 한 모델이라고 제가 말씀 안 드렸고 하나는 7분 걸리고요. 좀 전 시나리오가. 하나는 4분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번 했을 때 저는 거의 대부분 성공하긴 했는데 할 때마다 그 성공 라우트가 다르게 성공합니다. 그리고 그 두 모델 중에 한 모델은 정액제가 아니고 API 요금제거든요. 그래서 좀 배드 시나리오에서 성공은 했지만 한 200불 정도 트랜잭션 피해가 나오더라고요. 좀 정리를 해보면 기업 업무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시나리오보다 훨씬 더 복잡성을 가집니다. 과연 이러한 CX와 이러한 퍼포먼스로 완결성을 보장할 수 있을까? 그리고 아까 그러한 제너럴한 시나리오 말고 우리 회사에서 레거시들을 다루는 혹은 우리 회사 업무 프로세스를 반드시 다뤄야 되는 그런 전문성이 있는 일들을 과연 에이전트가 현재 기술 수준을 할 수 있을까? 하려고 하면 학습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고 그럼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갈 거고 학습을 성공했다 하더라도 배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적용성이 나오는 일인가? 끝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공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성공할 수 있고 저렇게 성공할 수 있고 할 때마다 그때그때 달라요. 그리고 OS 월드라고 이 CUA를 벤치마킹하는 공식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발표된 벤치마크 스코어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가장 똑똑하다고 평가받는 오픈 AI의 오퍼레이터 같은 경우에 38% 정도 정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들께서 이 친구한테 일 시켰을 때 한 10번 중에 한 3번 정도 혹은 4번 정도 성공한다는 이야기겠죠. 이러한 단점들이 극복이 되지 않으면 아까 자극적으로 보였던 그러한 RPA나 하이퍼 오토메이션을 대체하는 일은 단기간에는 벌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술 속도 성장이 엄청 빠르다며 조만간 오는 거 아니야? 그 텍스트 베이스의 LLM 성장하고 액트를 하기 위한 어플리케이션이나 UI를 학습하는 부분은 조금 결이 다른 것 같습니다. 뭐 들어보셨겠지만 텍스트 관련돼서는 학습할 데이터가 세상에 널리고 깔려 있습니다. 굉장히 학습하기 좋은 환경이고요. 아까 전문성을 가진 어떤 UI나 어플리케이션까지 학습을 하려고 하면 거기에 어마어마한 노력과 투자와 그리고 저작권 등등의 이슈에 부딪히게 될 겁니다. 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개인적으로는 언젠가 대체될 것 같습니다. 그게 언제 올지 모르겠으나 그리고 지금 기술 수준에도 충분히 저희가 도입하고 활용할 가치들이 여러 가지가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걸 구체적으로 계획을 하되 원칙을 잃으면 안 되겠다. 백 투 베이직스 해야겠다라는 기본적인 프린시플을 2가지를 좀 설정했습니다. 우리는 하이퍼 오토메이션 솔루션이다. 젠 AI 솔루션이 아니다.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겠다라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뭔가 기능을 만들었을 때 고객한테 반드시 프랙티컬한 기능으로 만들어야겠다. 기술 자랑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특히 저희가 오픈 AI처럼 어마어마한 펀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플레이어가 결코 아니기 때문에 이 2가지 원칙은 반드시 지킨다는 측면에서 저희가 기능 기획을 하고 개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날아가는 저 에이전틱 AI와 땅에 붙어있는 RPA, BPA 이 사이를 똑똑하게 왔다 갔다 하는 슈퍼맨 같은 포지셔널 브리티 오토메이션 에이전트라고 두고, 좀 전에 저 욕심냈던 에이전틱 AI가 시계열적으로 그 다음 스텝을 가져가겠다는 것은 잠시 미뤄두고 저희는 하이퍼 오토메이션을 하기 위해서 젠 AI와 에이전틱 AI를 우리 강백호의 마지막 대사 있지 않습니까? 왼손은 거들 뿐 같이 협력해서 기능을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브리티 오토메이션 에이전트가 에이전틱 AI를 어떻게 결합할 건지에 대한 키워드를 하이브리드 에이전트 프레임워크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여러분들 그 단어에서 이미 느끼셨겠지만 하이브리드입니다. 뭘 하이브리드 할 거냐? 하이브리드 할 대상이 있겠죠.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미 RPA, BPA 잘 쓰고 있습니다. 고객들 지금도 솔직히 RPA 기능 때문에 저희 솔루션이 제일 많이 팔리고 있고요. 이 친구가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아까 문제가 되었던 완결성 부분 그리고 정확성, 일관성 부분입니다. 이 부분 그대로 유지하자. 이 기능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어떻게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에이전틱 AI도 활용성이 있다면 좋다며 얘를 이제 활용해야겠죠. 얘를 활용하려고 하면 우리 프로세스를 돌리는 조그마한 엔진, 뇌에 해당하는 RPA, BPA 같은 경우는 오케스트레이터가 있죠. 지금 상품 명이기도 하고요. 얘는 말 그대로 오케스트레이터, 지휘를 합니다. 짜여진 각본화에서 지휘를 잘하는 엔진 녀석인데 이 친구 말고 우리 에이전틱 AI는 이 에이전트한테 언제 내가 일 시킬지 모르죠. 이벤트 드리븐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코레오그래피까지 기능을 가진 엔진, 하이브리드 엔진을 올릴 것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이 하이브리드 에이전트 프레임워크의 아키텍처 모습입니다. 여기 뭐 뇌 같은 게 막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이벤트 미션이 딱 떨어지면 얘가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스태틱 에이전트라는 녀석이나 어댑티브 에이전트라는 녀석이나 그 미션 달성하기 위해서 적절한 에이전트들을 불러서 배열시키고 미션을 달성할 거다.
뭐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인데 뭐 저게 뭐 대단하다고 저걸 그려왔지? 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스태틱 에이전트는 또 뭐고 어댑티브 에이전트는 뭐야? 이 용어부터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스태틱 에이전트는요, 이 프레임워크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그냥 이름 지은 겁니다. 원래 있는 녀석인데요. RPA나 BPA 프로세스로 만들어진 그 프로세스 자체를 스태틱 에이전트라고 앞으로 부를 생각입니다. 우리 로봇 있잖아, RPA 봇. 예, 그 친구의 다른 이름이 스태틱 에이전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댑티브 에이전트는 좀 전에 계속 제가 블라블라 말씀드렸던 그 오퍼레이터나 컴퓨터 유저 같이 디자인된 프로세스를 처리하는 녀석이 아니고 CUA 프레임워크 안에서 모델이 알아서 액션까지 하는 녀석을 어댑티브 에이전트라고 부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막 RPA 프로세스를 막 여러 개 쌓여 있지 않습니까? 클러스터에 모을 겁니다, 저희가. 그리고 어댑티브 에이전트도 클러스터에 모을 겁니다. 얘는 시나리오를 안 갖고 있는데 무슨 클러스터에 모을 애들이 있어? 모을 애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메일 에이전트, 프롬프트만 가지고 있겠죠. 뭐 인풋이 들어오면 이메일을 작성해서 누구한테 보낸다. 혹은 뭐 요약 에이전트, 이렇게 이제 프리빌트 에이전트도 있을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전 정의하지 않고 이벤트에 따라서 내가 미션을 만들어서 그때 즉시 수행할 에이전트들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클러스터에 모아놓으면 미션이 떨어졌을 때 여기 보고 계신 하이브리드 컨트롤 패널에서 어떤 녀석들을 갖다 쓸지 고르게 됩니다. 고르게 되고 스태틱 프로세스를 돌릴 아까 엔진 좌뇌에 해당하는 시킨 대로 잘 처리하는 그 애들은 오케스트레이션 엔진이 스태틱 에이전트를 컨트롤할 거고요. 그리고 뭔가 새롭고 창의적이고 이벤트 드리븐한 것들을 처리하는 코레오그래피 엔진은 어댑티브 에이전트들을 컨트롤할 것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하나 더 강조할 부분은 바로 여러분들 이제 에이전트에 대한 설명 들으실 때 보통 시나리오, 아까 챗봇도 그랬지만 임직원이 내가 얘한테 뭐 어떤 일 시킬 거야라는 CX에 대한 설명을 주로들 들으십니다. 근데 좀 생각해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그 옆에 지금 뭐 챗GPT도 200불짜리 이렇게 쓰고 계신 분들 계시겠지만 뭔 일을 시키겠다라고 하면 사실 좀 막막해집니다.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만 그럴 수도 있겠네요, 생각해 보니까. 근데 내가 자발적으로 무슨 일을 얘한테 미션을 줘야겠다는 생각을 잘 하기 힘듭니다. 즉 기업 업무는 사실 내가 굉장히 루틴한 업무가 아니고서는 계획적으로 이 에이전트한테 어떤 일을 시켜야겠다는 계획을 하는 자체가 어렵고, 시킨다고 한들 그것들을 굉장히 짜임새 있게 설명해 주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임직원이 일을 시킬 수도 있겠으나 익스터널 시스템과 잘 구독해서 이벤트를 잘 관찰할 겁니다. 이벤트 버스라는 아키텍처에서. 그리고 그 이벤트가 이 임직원 특정 홍길동이한테 얼만큼 의미 있고 중요한 부분인지에 대해서 그래프로 프로파일링을 해놓을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예를 들어 어떤 구매 담당자라고 했을 때 이 익스터널 시스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그룹웨어의 메일, 메신저, 미팅 뭐 이런 것들일 수 있을 건데요. 최근에 일주일 동안 메신저를 통해서 어떤 특정 자재나 제품의 불량 혹은 쇼테이지에 대한 언급을 반복적으로 수집하거나 그 메일 내용이 이거 빨리 글로벌리 자재 쇼테이지 날 것 같은데 구매해야 돼,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이벤트 트리거를 먼저 하게 됩니다. 이벤트 트리거를 하고 이 친구가 사용자한테 알려줍니다. 야, 너 뭐 메일도 안 보고 뭐 하고 있어? 지금 자재 쇼테이지 난데 자재 구매 프로세스 돌려야 될 것 같은데 진행하시겠습니까? 하면 스타트 되는 것이 훨씬 더 의미 있고 유효한 접근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을, 그런데 아까 그 백투 베이직스 그 개념에서 두 번째 저희 사상, 고객한테 의미 있는 기능을 전달하겠다라는 철학 아래서 단계적으로 진행할 겁니다. 이 전체 아키텍처를 한 번에 만들기에는 저희 실력도 좀 모자라고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투자가 좀 필요하고요. 무엇보다도 이 관련된
기술들이 하루와 다르게 엄청나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지금 큰 프레임워크를 한 번에 가는 것은 너무 위험한 것 같습니다. 결국 그 짐을 고객과 같이 져야 되기 때문에 그 접근은 너무 리스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스태틱 에이전트, 아까 RPA나 BPA 프로세스에 어댑티브 에이전트를 불러다가 쓰는 걸 먼저 해볼 생각입니다. 무슨 소리야 그게? 하이브리드라며.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된 거에 한 번 더 하이브리드를 하면 단기간에 어떤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로만 하면 좀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요. 자, 무슨 얘기냐 하니 이 어댑티브 에이전트가 RPA, 예를 들면 RPA 프로세스에 액티비티 카드 레벨로 들어오는 겁니다. 실제 이 사례는 2년 전에 그 패션 유통하는 저희 고객께서 이런 거 좀 자동화하고 싶다고 POC를 한 사례인데 저희가 실패를 했습니다. 못했습니다. 시나리오 보면 매주 금요일 날 거래량 탑10 사이트를 선정하신답니다. 사이트가 선정되면 제품 검색하고 데이터 추출하고 보고서 작성하고 메일 보내는데 그냥 언뜻 보기에는 이 뭐 전형적인 RPA 프로세스입니다. 근데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지금 사상으로는. 왜 할 수가 없냐면 이 친구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즉 RPA든 BPA든 그 이후 프로세스 그 다음 스텝을 돌리려고 하면 대상이 명확해야 됩니다. 탑10 사이트는 매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래량이라는 것은 11번가든 쓱닷컴이든 조금 이따 사례 보여드릴 텐데 얘가 정해져야지 11번가 사이트 메뉴 구조를 가지고 RPA 프로세스를 짤 수 있습니다. 즉 대상이 정해지지 않으면 짤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RPA로 구현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을 통째로 어댑티브 에이전트로 딱 놔버리면 어댑티브 에이전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프로세스를 디자인하는 녀석이 아니죠. 그 인풋 상황과 컨텍스트를 가지고 디자인 없이 얘가 동작하게 됩니다. 이 얘기는 기존에 저희가 RPA나 BPA 스태틱 프로세스로 다루지 못했던 지금의 저희가 사업 대응하지 못했던 특히 개별 고객들이 자동화하고 싶은데 자동화하지 못했던 저희가 추정컨대 약 35%에서 40% 가까운 자동화 커버리지를 넓힐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생각해보면 이런 의문이 드실 거예요. 그러면 보고서 작성은 RPA로 짜야 되나? 보고서 작성 에이전트 쓰면 안 되나? 뭐 거래량 탑10도 웹서치 프롬프트 넣어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메일 에이전트 쓰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도 사용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워크플로우만 두고 각각의 개별 스텝을 디자인하지 않아도 되는 개별 그런 그 기능 성숙도가 올라왔을 때는 이런 사용성도 구현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디자인 코파일럿 가지고 시티즌 디벨로퍼를 아무리 외쳐도 잘 안 됐는데 아마 시민 개발자 사실 시민께서 개발할 것도 없죠. 이건 시민 사용자가 될 것 같은데 1인 1 RPA가 좀 1인 1 오토메이션이 정말 가시화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됩니다. 여기 이 안에서 상세적인 라우트는 그때그때 다르죠. 그래서 얘가 그때 달라도 성공만 해도 되는 스텝이라고 하면 이 어댑티브 에이전트를 카드 레벨로 불러다 쓰시면 될 겁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올해 10월 말 정식 기능으로 출시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원래 어댑티브 에이전트 레벨로 동작을 하는 거고 그러려면 이 하이브리드 오케스트레이터가 잘 돌아야겠죠.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 올해에도 실험실 기능으로 계속 키워가면서 내년도를 목표, GA를 목표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이런 시나리오에 이제 대응이 가능하겠죠. 사실 앞선 시나리오랑 구조적으로는 좀 비슷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내년 1분기 A 제품 부품 구매 프로세스 실행해줘라고 했을 때 웬만한 제조기업의 부품 구매 프로세스라는 건 이미 갖춰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BPA로 짜져 있을 가능성이 높죠. 근데 해줘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못하죠. 인풋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제가 좀 축약을 해놨기 때문에 약간 비약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구매할 부품에 대한 현재 as 시점의 재고원가나 시장가 이런 것들이 분석이 돼야지 부품 구매 프로세스를 할 수 있는데 사용자는 그냥 이렇게 내릴 겁니다. 이렇게 해줘. 그러면 이 프로세스를 진행하기 위해서 앞선 단계가 어떤 게 진행되어야 되는지 어댑티브 에이전트가 스스로 판단하고 얘가 있어야 되는데 아까 하이브리드 오케스트레이터의 컨트롤 플레인이 찾아보니까 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지금.
그러면 어댑티브 에이전트를 출동시킬 겁니다. 그러면 이 친구가 저 노란색에 해당하는 부품별 재고원가, 시장가 분석을 엔드 투 엔드로 시행해서 스태틱 에이전트의 인풋으로 넣어준다. 이런 컨셉입니다. 그래서 오늘 개발팀장님 이제 모시고 두 가지 데모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에 어댑티브 에이전트를 카드 레벨로 적용하겠다. 올해 연말에 10월 말에 지휘하겠다는 기능 현재까지 개발된 부분 모컵을 한번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오토메이션 에이전트라는 CX 관점에서도 대폭 개선했다고 했는데 이 부분 어떻게 컨트롤하는지 오토 힐링 사례를 접목시켜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 팀장님 잠깐 모시죠. 네, 방금 소개받은 브리티 오토메이션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김용이라고 합니다.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앞선 그 상품 기획에서 꿈을 꾸면 저는 이제 그 꿈을 이루어주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 주셨던 내용들을 오늘 이제 시연을 할 텐데요. 네, 먼저 첫 번째는 아까 이제 쭉 좀 어려웠죠, 내용이. 어려웠던 내용을 실제 사례를 통해서 좀 쉽게, 그리고 이제 시연을 통해서 도대체 어댑티브 에이전트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시연 시나리오는 아까 잠깐 설명이 나왔었지만 실제로 쇼핑몰에 있는 제품 정보를 수집 자동화하는 업무이고요. 전체 각각의 업무를 단위 업무로 도식화해서 이렇게 5단계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프로세스를 좀 살펴보면 매일 거래량 탑 10 사이트를 선정하고요. 각 선정된 사이트에 대해서 제품을 검색하고 검색된 제품의 데이터를 추출하고 그리고 추출된 데이터를 통해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그다음에 메일을 발송하는 이런 시나리오에 대해서 시연을 할 텐데요. 아마 이제 앞에서도 말씀 주셨지만 실제로 이런 그 프로세스가 전형적인 RPA 프로세스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프로세스는 대표적으로 RPA로 못하는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전체 시나리오가 RPA로 만약에 구동된다라고 봤을 때 매일 9시에 아마 구동이 될 겁니다. 물론 이제 거래량 사이트가 변동이 없을 수도 있지만 아마도 변동이 생긴다고 하면 그 다음 제품 검색을 하는 단계에서 RPA가 만약에 이미 만들어진 RPA가 있다. 그러면 RPA가 잘 구동이 되겠지만 만약에 없다라고 하면 이 프로세스는 무조건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 어댑티브 에이전트라는 것을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자동화는 과연 자동화 시나리오로 우리는 쓸 수 없는가? 이런 고민으로 시작을 해서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어댑티브라는 느낌의 카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번 시연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갑자기 훅 화면이 나왔죠?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저희 브리티 오토메이션의 디자이너 화면입니다. 어댑티브 카드를 쓰기 위해서는 그래도 어댑티브 카드에 대해서 프로세스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이미 이제 앞선 사례는 제가 RPA로 미리 이렇게 어댑티브 카드만 제외하고 3개를 만들어 두었고요. 하나를 이제 어댑티브 카드가 여기 추가되면 아까 보셨던 프로세스가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만들어내는 과정을 시연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제 어댑티브 카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좌측의 작업이라는 메뉴에서 우클릭을 하고요. 새 작업을 누릅니다. 그러면 작업 이름을 이제 어댑티브 카드 이름에 맞게 잘 작성해 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가 중요한데요. 실제로 어댑티브 카드가 해야 할 내용들을 자연어로 한 번에 이렇게 쭉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력된 정보를 가지고 나중에 어댑티브 카드가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동작을 할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이 타스크 타입에 대해서 어댑티브 작업이라고 선택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옵션을 선택하고 다음 버튼을 누르면 입력된 이 정보를 통해서 실제로 AI가 각 단계별로 목적에 맞게 카드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만들어냅니다. 뭐 사용자가 보고 각 단계를 추가하거나 또는 삭제하거나 상황에 맞게 이제 사용자가 직접 편집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만약에 내용이 조금 부실하다 그러면은 해당 내용에 대해서 사용자가 직접 프롬프트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를 하게 되면 이전보다 조금 더 강화된 동작을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추가를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생성 버튼을 누르면 이 각각의 5단계에 대해서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 없던 에이전트 카드라는 항목이 생성이 됩니다.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선택을 하게 되면 기존 RPA 프로세스와 연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기존의 RPA에서 만들어 놨던 변수하고 연계해서 자동으로 이렇게 삽입하는 동작까지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어댑티브 에이전트 카드가 아까 우리가 할 수 없다고 누누이 말씀드렸던 그 영역에 드래그 앤 드랍으로 선택해서 집어넣게 되면 하나의 전체 프로세스가 완성이 됩니다. 일반 기존의 RPA 사용하는 방법보다 더 쉽죠, 오히려. 다만 이제 여기서 좀 특징적인 부분은 자연어 프롬프트로 RPA에 기존에 했던 이런 것들을 입력하게 되고 각각의 단계가 쪼개져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쪼개져 있다는 이 의미는 복잡한 어떤 의도를 분산해서 플래닝을 해줬다라는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프로세스를 한번 실행해 봐야겠죠.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실제로 이제 어댑티브 카드가 각각의 이제 웹사이트에 대해서 동작을 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상단에는 11번가 쇼핑몰이 있고요. 하단에는 ssg.com 쇼핑몰이 있습니다. 아까 만들었을 때 보셨던 그 일련의 과정들이 단 하나의 과정을 통해서 서로 다른 UI를 가지고 있는 쇼핑 사이트에 대해서 동일한 목적으로 제품을 검색하고 해당 제품의 정보를 가지고 오는 행위를 각각 다른 사이트에서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동일한 목적의 쇼핑몰이 2개가 더 있다라고 하면 그 2개도 마찬가지로 서로 다른 UI를 가지고 있지만 자율적으로 탐색을 해서 제품 정보를 가지고 올 겁니다. 네, 좀 감상해 보시죠.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기존에 만들어놨던 RPA에 대해서 캡처 이미지, 상품명, 가격, 할인율, 판매처 등을 RPA 프로세스에 보내서 각각의 정보를 이렇게 보고서를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만든 보고서는 최종적으로 매일 발송이 되고 전체 업무 자동화 프로세스가 종료가 됩니다. 네, 지금 같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국에는 기존에는 불가능했던 부분이 어댑티브 카드를 통해서 다양한 웹사이트에서 동작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조금 더 그 어댑티브 에이전트가 어떤 방식으로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원리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11번가 쇼핑몰입니다. 네, 보시면은 이제 막 동작을 하고 있죠. 근데 하나 특이사항이 좀 보이실 거예요. 화면에 계속 뭔가 정보가 계속 박스가 그려지죠. 네, 그리고 숫자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뭐 눈치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박스가 의미하는 바는 이 웹 화면에서 객체 정보입니다. 실제로 RPA나 이런 자동화 시스템이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각각의 화면에서 객체를 추출하고 실제로 이 추출된 정보는 생성 AI를 통해서 현재 내가 이 화면에서 어떤 액션을 해야 되는지 이것들을 판단하고 실제로 그 액션까지 구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화면의 메뉴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프롬프트로 동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 모든 과정이 사실 생성 AI에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냐라고 아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이런 과정들이 가능한 것은 단순하게 뭐 챗GPT나 클로드 같은 생성 AI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동화 객체 인식 기술과 생성 AI가 접목된 새로운 기술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새로운 기술은 기존의 챗GPT나 생성 AI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방식보다는 추가로 학습 비용이 들지 않고 또한 보다 더 정확하게 동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제 보시는 분들이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이게 기존의 오픈 AI 오퍼레이터나 또는 클로드 엔트로픽의 컴퓨터 유즈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아마도 비슷하지만 말씀드렸던 RPA 객체라는 부분에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딥다이브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긴 한데요. 이건 좀 영업 비밀이라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네, 첫 번째 시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제도 에이전트입니다. 근데 아까 에이전트랑 조금 달라요. 이번에는 브리티 오토메이션 에이전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작년에 브리티 오토메이션 에이전트, AI 에이전트라는 이름으로 출시를 이미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출시된 버전은 물론 UI 제어 없이 자연어 기반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었어요. 작년에는 자연어 기반으로 프로세스를 실행하고 프로세스를 수행을 예약하고 이 정도 수준에서 저희가 AI 에이전트를 자연어 기반으로 할 수 있었고 아마 제가 작년 이맘때쯤 이 자리에서 동일한 시연을 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는 조금 더 발전이 됐어요. 이제는 아예 AI 오토메이션 에이전트에서 이 많은 것들을 자연어 기반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보다 훨씬 더 다양한 업무를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거 역시 시연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메신저 같은 프로그램이 저희 브리티 오토메이션 에이전트 화면이고요. 실제로 이 하단에 사용자가 메시지를 자연어로 입력하게 되면 실제로 그에 맞는 동작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보여드릴 시연 내용은 이런 오토메이션 에이전트를 가지고 실제 RPA 운영 담당자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에이전트를 활용해서 본인의 운영 업무를 효율화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어제 수행한 작업 내용을 보여줘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 에이전트는 어제 수행한 내용을 표로 이렇게 정리해서 보여주고요. 그 중에서 이 파란 박스가 이제 오토힐링이라는 자동 복구가 된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아이콘으로 표시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운영 담당자는 무슨 이유로 자동 복구가 됐는지 궁금할 거예요. 그래서 상세 내역을 보여줘라고 이제 입력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에이전트는 오토메이션 에이전트는 상세 내역을 보여주고 화면처럼 3단계에 걸쳐서 무언가 작업이 이루어졌다라고 표시를 해줍니다. 다음에 이제 운영 담당자는 좀 더 알고 싶어서 그러면 실패했던 영상을 좀 보여줄래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 에이전트 화면에서 바로 직접 실패한 영상이 재생되고 있습니다. 실제 이 화면은 화물 정보를 시스템에 입력하는 그런 자동화인데요. 중간에 한번 이제 세션이 뭔가 문제가 생겨서 로그인 화면이 뜨면서 실패를 했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화면에 대해서 너는 어떤 식으로 자동 복구를 했어라고 물어보면 에이전트는 본인이 자동 복구를 하기 위해서 추론했던 과정을 단계별로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됩니다. 먼저 로그를 봤더니 로그가 뭔가 문제가 있어요. 이 로그가 문제가 있어요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 다음에 현재 화면을 봤더니 이런 로그인 팝업 같은 화면이 떠 있어요라고 에이전트가 분석을 해줍니다. 그러면 에이전트는 예전에 내가 시도했던 아이디어 패스워드를 가지고 로그인을 해서 화면 한번 복구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이런 로그인 화면에서 아이디를 입력하고요. 두 번째로 패스워드를 한번 입력을 해보고 로그인까지 시도를 해봅니다. 그때 이제 화면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는지를 확인해 볼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확인해 봤더니 이전에 내가 하고 있던 그 화면으로 다시 돌아왔고 그 다음 스텝을 실행했더니 정상 수행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에이전트가 수행을 하고요. 더 나아가서 에이전트는 역으로 지금 내가 자율적으로 판단했던 프로세스를 너의 프로세스에 반영할래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사용자는 그냥 프로세스에 반영하기 싫으니 만약에 이런 이벤트가 생겼을 때만 넣어줘라고 사용자가 입력을 하게 되면 본인이 에이전트가 스스로 판단했던 3가지 스텝을 기존 프로세스에 즉시 반영하도록 해서 다음번에는 유사한 상황이 생겼을 때 자동 복구가 되지 않고 바로 예의 처리가 되도록 이렇게 에이전트가 처리가 되는 과정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에이전트를 통해서 기존에 하던 운영 업무를 굉장히 혁신적으로 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드렸고요. 현재 운영 업무 외에도 자동화 구축부터 운영 전반의 모든 일까지 굉장히 혁신적으로 라이프사이클을 관리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존에 있던 비용들을 절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좀 시연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X축은 업무의 가변성, Y축은 업무의 반복성으로 제가 한번 제츠피를 통해서 만들어 본 화면입니다. 저희가 as-is RPA는 여기 1사분면에 현재 머물고 있어요. 반복적이거나 정형화됐거나. 그런데 나머지 분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 RPA가 진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2사분면에 해당하는 부분은
굉장히 반복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화를 적용했을 때 어마어마한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여지껏 RPA는 저 이사분면을 진입하지 못했습니다. 이유를 보면 RPA를 구축을 했는데 아까 쇼핑몰 사례처럼 대상 사이트가 계속 변경이 된다든지 이런 대상이 변경이 되는 사례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반복적인 업무지만 UI가 계속 바뀌는 이런 시스템일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비정형 데이터라서 출력물이 일관되지 않기 때문에 그 후속 RPA를 만들 수가 없는 이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저희 브리트 오토메이션은 아까 설명드렸던 어댑티브 에이전트와 보다 더 고도화된 오토힐링 기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앞선 두 가지의 시연 영상을 통해서 저희 브리트 오토메이션이 1사분면에서 2사분면으로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어느 정도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 오늘의 발표를 마치고 돌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의 마무리 시점으로 가고 있습니다. 돌아가신 혹자를 좀 흉내내려고 하는 건데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바로 에이전트 서비스에 대한 키워드만 좀 던져드리고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금까지 소개해드리고 했던 방식은 저희 라이센스를 판매하고 있는 온프레마이즈 비즈니스 모델의 연속입니다. 물론 오토메이션 에이전트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4.1 버전이 나오면 그것을 구매하시고 고객의 사이트에서 GPU 인프라 및 LLM 그리고 저희 소프트웨어를 보유하시고 이런 것들을 기능을 향유하셔야 되는데 굉장히 부담이 크시죠. 왜냐하면 비용도 만만치 않고 그리고 아까도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이 기술이 너무 빨리 바뀌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께서 이 모든 것들을 TCO 관점에서 보유하시고 물론 서비스를 구축해서 누리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한테 필요한 에이전트 요건을 전달해 주시면 저희가 고객에게 딱 필요한 고성능의 에이전트를 만들어서 애저 서비스 형태로 비즈니스를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도 하반기에 저희가 제품 출시 시점과 더불어서 앞으로 여러분들께 서비스 형태로 하는 새로운 비즈니스를 한번 시도해 볼 계획입니다. 여러분들은 요건을 주시고 마치 인력 채용하듯이 연봉 얼마짜리 브리트 오토메이션 에이전트를 채용하시고 비용을 지불하시는 이러한 서비스도 한번 같이 진행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과정들이 저희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궁극적으로 브리트 오토메이션을 통해서 디지털 컬리그 플랫폼으로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는 계단의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 한간에 그 지브리 화풍으로 사진 만들어 보신 분들 아주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서 제가 그 IT 혹은 뭐 AI의 석학분들의 말씀들을 많이 인용을 해왔었는데 이분은 사실 그 IT 석학은 아니고요. 뉴욕에서 예술하고 계신 분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내가 예술과 글쓰기를 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이 내 빨래와 설거지를 대신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지 내가 빨래와 설거지를 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이 제 예술과 글쓰기를 대신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다. 저희 브리티 오토메이션이 비즈니스를 시작했을 때 B2B 고객들에게 단순 반복적이고 고된 비효율적인 업무를 대처해서 생산성을 극적으로 향상시키고 여러분들이 보다 크리에이티브하고 더 생산적인 일에 몰두할 수 있도록 같이 그 환경을 만들고 기업에서 새롭게 일하는 분위기와 그러한 일하는 방식을 혁신해보자라는 슬로건이 있었습니다. 백투 베이직스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키워드와 연결되는 부분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러한 기본 어떻게 가려고 했던 부분들을 잊지 않고 앞으로도 너무 기술 쪽에 치중되지 않고 여러분들께 좀 전에 보신 기능들이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뭐 실제 그럴 수도 있고요. 여튼 조금씩 실제 의미 있는 어떤 혁신들을 만들어 나가는데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삼성 SDS 브리티 오토메이션 신뢰해 주시고 선택해 주시고 오래오래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